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4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반환점을 돌아서 51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50대부터는 사실 나이 먹는 게 이렇게 즐겁진 않잖아요. 근데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축하를 해주셔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자,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자, 이런 취지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주식 투자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좀 운이 좋죠. 그래서 아빠 생일이라고 카드도 만들고 또 공연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참 외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신 가족분들, 특히 이제 배우자분들께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제가 영국에 이번에 들어와서 알고 지내게 된 한국 부부가 계십니다. 저보다는 한 5살 정도 연배가 있으신 그런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좀 빨리 생산을 하셔서 아이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학을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가시는데요. 두 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골프를 같이 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부부가 이제 금실이 좋아서 또 같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 곁에 계신 아내분께 그리고 남편분께 점수를 많이 못 따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주식 투자하시는 그 노력의 반 정도만 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먼데 바로 옆에 가장 친한 친구 한 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4월 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좀 막상막하였죠. 빨간색도 많이 보이고요. 녹색도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테크 종목들은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시가총액이 커다란 기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도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 기업들의 모멘텀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80% 이상의 주식이 50일 이평선 위쪽에 주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72.36%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마켓 브레스는 괜찮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의 수가 72%를 넘어간다는 것은 아직은 모멘텀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씩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12%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S&P 500이 플러스 0.11,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0.23%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보시면요. DXYZ, 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데스티니 테크 100 ETF죠. 따라서 아직까지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27.3%나 폭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ETF를 소개하자마자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아서 반갑긴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이 주식을 사고 나서 이제 멤버분들도 많이 따라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좋은 거는 마음에 드는데 조금 더 담을 거라는 후회가 좀 밀려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주식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다시 급락하면서 줍줍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둘러서 이렇게 높은 주가에 살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6.12%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버티브 홀딩즈가 플러스 5.67, 차지포인트 플러스 5.17, 소파이 플러스 4.72, 앱러빈 플러스 4.50, 인페이지 에너지 플러스 4.4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도 4.29%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스테미 플러스 4.12, 포티넷이 플러스 3.59, 다큐사인 플러스 3.35, 레모네이드 플러스 3.28, 오픈도 3.2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올라간 종목들의 공통점을 좀 찾으려고 노력해봤더니요. 친환경 관련된 따라서 청정에너지 종목들이 좋은 추세를 보인 경향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차지포인트도 보이고요. 인페이즈 에너지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제 청정에너지 종목 중에 올라간 종목이 많이 눈에 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이유 하나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레딧이 6.86%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6.13,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5.41%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밈 주식 3인방이 모두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쇼피파이가 마이너스 3.17, 디즈니 마이너스 3.13, 시리미티드 마이너스 2.84, 울프스피드 마이너스 2.63, 리오토 마이너스 2.48, 데이터독 마이너스 2.32, 몽고디비 마이너스 2.30, 스노우플레이크 마이너스 2.03,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1.87, C3AI가 1.6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3의 성적입니다. 올라간 종목이 8종목 보이는데요. 인피니언이 플러스 2.37%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플러스 1.73,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TSMC가 플러스 1.27, 테슬라 플러스 1.05, 아마존 플러스 0.95, SMCI 슈퍼마이크로가 0.56%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블록이 플러스 0.56, CRM, 세일즈포스가 0.24%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다른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팔란티어가 0.09%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0.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23, 엔비디아 마이너스 0.5, 비트코인이 지금 66,160달러에 머물러 있고요. 마지막으로 익스피디어가 0.86%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보내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테슬라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 관련 소식을 궁금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테슬라를 매수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요. 바닥이 언젠지 그리고 바닥이 다져진 다음에 20%, 30% 상승 수재를 보일 때 저는 진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깝게 두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랠리를 거듭해 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물론 이제 높은 편에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잠재력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씩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과연 바닥이 한 달 뒤가 될지 지금이 바닥일지 아니면 6개월, 1년 후가 바닥일지 이 부분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요. 테슬라가 1분기 배송량을 보고하고 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분기 중에 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1분기 판매 보고서를 발표하자 테슬라 목표 주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HSBC가 나오는데요. 테슬라가 현재 2024년 컨센서스 추정치를 충족하려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배송량이 17% 증가해야 된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있는 컨센서스를 충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컨센서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미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마이클 틴달이고요. 가격 인하가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물량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격을 떨어뜨려도 팔리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을 지금 도출하고 있는 거죠. 가격 및 전기자동차 성장 둔화 문제 외에도요, HSBC는 주식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조라든지 풀 셀프 드라이빙, 옵티머스 등 테슬라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시기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도 좀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 시기적으로 이게 6개월 후에 나올지 1년 후에 나올지 아니면 5년 6년을 기다려야 될지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HSBC는요 2024년 EBIT 추정치를 18%나 낮췄습니다. EBIT이라는 것은 영업이익과 비슷한 개념이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2024년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추정치를 낮춘 거죠. 그 결과적으로 목표 주가도 138달러로 낮췄습니다. 주가는 밸류에이션 곱하기 실적이잖아요. 따라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떨어지면 목표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통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애널리스트가 버티고 있죠. 바로 아담 조나스인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테슬라에 대한 비중 확대,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까지는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조나스가 보기에도요 2024년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테슬라는 가격 인하보다는 마진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 절감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물량을 많이 팔기 위해서, 따라서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 어렵고 또 경쟁이 강화됐기 때문에 차세대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제 가격을 오히려 올리면서 마진에 집중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매출의 향상보다는 비용 절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분기 인도량 부진은요 최근에 월가 컨센서스 주당 순이익 EPS 하향 조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웨드부시고요.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는요 이번 분기가 테슬라에게는 큰 재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분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번 1분기는 설명하기 어려운 재앙이었다. 따라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다. 수치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JP 모간이고요. 수요일날 발표하기를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 대해서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JP 모간은 처음부터 매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를 주당 130에서 115달러로 추가적으로 내렸습니다. JP 모간의 예측은요, 수요일 종가가 지금 168.38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도 31% 이상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끔찍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브링크만이 JP 모간의 애널리스트고요. 이번 배송 결과는 주식의 희귀한 밸류에이션 배수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회사의 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테슬라의 PER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0배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희귀한 밸류에이션이다. 그 얘기는요, 성장세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세가 좋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깨질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2021년 11월 사상 최고치인 약 410달러에서 59%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JP 모간은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JP 모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당 목표 주가 115달러만 달성을 해도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요 4천억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토요타가 전 세계 1등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3,910억 달러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115달러까지 떨어져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바로 테슬라다. 따라서 115달러가 적정 주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구겐하임 증권인데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원래 132달러를 주고 있었는데 122
122달러로 낮췄고요. 도이치뱅크 역시도 200달러까지 올라가 있었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89달러로 소폭으로 내렸습니다. 자, 반면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요, 화요일에 3개의 펀드에 24만 주 이상을 추가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줍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좋지가 않겠죠. 전체 26가지의 기술적 지표 중에요, 지금 14개의 지표는 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중립이 10, 그리고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는 측정 지표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매수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지금 현재 기술적 지표 중에 매수를 주장하고 있는 지표는 2가지에 불과하죠. 모멘텀, 그리고 MACD 레벨이 있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모두 중립 혹은 셀, 매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뉴스를 준비했고요. 테슬라의 인도 진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달에 20억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전기자동차 시설을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요, 인도에 팀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수요일에 회사의 계획을 직접 알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공장 위치를 정찰하기 위해 테슬라의 미국 팀이 4월 말까지 인도에 파견될 것이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수년 동안 인도 시장 진출을 시도해 왔고요. 최근에 인도 중앙정부가 지난달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입 관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완성차에 대한 15% 관세 감면이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최소 3만 5천 달러 이상의 차량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5% 관세 감면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인도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거의 100%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100%가 한 80% 정도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가 최소 4,150루피, 즉 5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야 되고요. 또 3년 이내에 현지 제조 공장을 가동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국내의 부가가치를 25% 이상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도 시장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가형 자동차, 즉 모델2라고 생각합니다. 모델2도 중요하고요. 또 모델2 외에도 다양한 모델이 출시돼야 이렇게 좀 상품의 종류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생산 시설을 계속 늘릴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가, 미국 하나, 그리고 지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만 가지고는요, 테슬라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관련된 이렇게 주장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면요, 댓글을 통해서 이 완전자율 주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완전자율 주행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완전자율 주행은 일단 전기자동차가 판매된 다음에, 그리고 그 후에 따라오는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테슬라가 300만 대 팔 것이다, 400만 대 팔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요, 2천만 대를 판매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주주 입장에서도 2천만 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1,000만 대는 팔겠지, 한 800만 대는 팔겠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테슬라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전체 판매대 수가요, 1,500만 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반을 차지한다 해도 사실 한 750만 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 자동차의 수는요, 12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우리가 완전 자율 주행이라는 것은 미국 시장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 주행을 전 세계에서 실현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라든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완전 자율 주행이 글로벌적으로 시행이 되죠.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완전 자율
자율주행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떠나서 글로벌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모델, 여러 가지 다양한 차종을 개발하면서 판매 대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의 제목은요, 제가 재미있게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옐런 장관이 얘기하기를 테슬라와 청정에너지 주가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원래 기사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옐런 says US has option to shield new industries against China. 따라서 중국에 대항해서 새로운 산업, 즉 청정에너지 산업을 지켜줄 수 있는 옵션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요, 중국이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분야에 대규모 국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서 새로운 산업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시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수요일에 9개월 만에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자, 이 중국에 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과잉 생산 능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해 상대국에 브리핑할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옐런 장관은 우리 청정에너지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가능한 방법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러한 재무장관의 발언은요, 중국 정부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에 초점을 맞춰 제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너무나 엄청나잖아요. 따라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죠. 이에 앞서서 백악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 그리고 비시장 경제 관행을 제기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미래에 잠재적으로 관세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관세를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옐런 장관의 방문은요, 부분적으로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는 산업 과잉 생산에 대해서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 옐런은요, 4월 5일부터 이틀간 광저우에서 이틀을 보내고요, 베이징으로 이동을 해서 이틀간 더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 4일 정도 회담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미국 쪽에서 관세 정책을 가지고 이 청정에너지 그리고 뭐 전기차 같은 기업들을 보호해주게 되면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실 테슬라나 미국의 청정에너지보다는 지금 BYD에 투자를 해야 될 판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기세가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역시도요, 관세 가지고 만약에 중국 기업을 맞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기업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웨이모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이죠. 알파벳이고요. 두 번째는 우버입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차가요, 우버 이츠의 주문 배달을 개시했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버 이츠의 고객은요, 피닉스 대도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으로 배달되는 주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음식 배달하면 이제 웨이모가 갖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요일에 출시됐으니까 어제 바로 출시된 이 새로운 서비스는요, 우버 그리고 웨이모의 배달 파트너십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작년에 발표된 두 회사 간의 단연간에 걸친 광범위한 파트너십의 일환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버는요, 피닉스에서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파트너십이 결성된 거는 거의 반년 정도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시작을 했죠. 택시 서비스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러한 협력이 드디어 우버 이츠로 넘어간다, 음식 배달 서비스에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버 이츠에게 피닉스는요, 자율주행 배달을 제공하는 7번째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우버 이츠가 자율주행 배달을 이미 성공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달 앱이 웨이모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버이츠는요, 이미 다른 시장에서 자율주행 배달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로봇 공항 회사인 카트캔 그리고 모셔널, 누로, 서비스 로보틱스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지금 자율주행 배달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 우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시연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 굉장히 가깝게 파킹을 할 것이다, 밖으로 나와라, 스마트폰 가지고 나와서 음식 받아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도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이번에 런칭된 최신 서비스는요, 피닉스, 챈들러, 메사, 템피 지역의 우버이츠 사용자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해당 도시의 일부 가맹점에서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버의 대변인에 따르면요, 서비스 지역 목록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레스토랑에서 자율주행 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버 대변인에 따르면요, 주문된 음식은 웨이모의 제규어 아이페이스 전기차를 통해서 배달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웨이모가 서비스하는 지역의 우버이츠 사용자는요, 배달기사를 통해 물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이 싫으면 사람이 배달해 줄 수도 있다,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웨이모의 경우 표준 요금이 적용되지만 고객에게 팁은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팁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20% 아니고 30% 정도 팁을 줘야만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데요, 이제 로봇이 배달해 주기 때문에 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버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우버와 웨이모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음식 배달을 추가한 것은요, 탄소 배출 제로 여행을 장려하고 피닉스와 그 밖의 지역에서 소비자와 상인을 위한 더 커다란 혁신을 실현하라는 두 회사의 사명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웨이모도 그렇고 다 이길 수 있는 윈윈윈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배달 기사가 빠졌잖아요. 따라서 원래는 배달하는 분들이 가져갔던 프로핏을 이제 이 사람들이 나눠 갖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버스를 타면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언젠가부터 없어졌죠. 자, 그래서 이번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가오는 미래에는 결국은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는 끝나버리고요, 결국 우리가 음식 배달이라든지 식료품 배달을 하면요, 로봇이 갖다 주는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시대가 찾아오면요, 결국은 우리가 운전자한테 지불하던 그 포션을 우버가, 그리고 웨이모가, 그리고 소비자가, 상인들이 나눠 가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이번 기사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왜 우버라는 기업을 미주온 탑13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 투자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버는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요, 성공만 하면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플랫폼 기업이 가지는 첫 번째 이점은 뭐냐면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를 확장한다는 것은요, 잠재적인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버는 처음에 택시 서비스만 제공을 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어느 순간 이 택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서비스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식료품 배달 서비스, 담배, 의료품, 뭐 주류, 심지어는 이제는 대마초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종류가 넓어지잖아요. 자, 이것은 굉장히 많은 매출의 향상을 도움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굉장히 커다란 부분인데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이 플랫폼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제적 해자입니다. 경쟁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면요, 더 이상 경쟁자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가지는 세 번째 이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마진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플랫폼이 작을 때는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세일즈 앤 마케팅에 퍼부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따라서 플랫폼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요, 더 이상 세일즈 앤 마케팅, 홍보 비용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연출이 됩니다.
우버는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구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여기까지 보여줬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요, 비용 효율성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성장 동력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비용을 줄이는 게 세일즈 앤 마케팅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진이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또한 어닝이 플러스로 전환했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운전자와 나누던 수익을 우버가 독점을 하면서, 물론 이제 웨이모 같은 다른 기업과 쉐어를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에서 이제 로봇이 운전하는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요, 상당히 많은 폭으로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이 우버라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닝 그리고 현금 흐름은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뉴스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번에 공유해드릴 소식 역시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퀀티늄이라는 기업과 함께 양자 컴퓨팅의 획기적인 단계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의 강자가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따라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면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덤이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야에서 추가적인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퀀티늄은요, 수요일에 양자 컴퓨터의 신뢰성을 높여 상업적 현실화를 위한 핵심 단계를 달성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업적 현실화를 위한 핵심 단계다. 그 얘기는 가까운 미래에 판매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구글, IBM 같은 기술 기업은요, 기존 실리콘 기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약속하는 양자 역학을 활용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라이벌 및 국가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양자 컴퓨터는요, 오늘날의 고전적인 컴퓨터로는 수백만 년이 걸리는 과학적인 계산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촉망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는요, 빠르지만 까다로워서 조금이라도 교란이 발생하면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키 논리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컴퓨터는 큐비트가 아니라 비트를 사용하죠. 0하고 2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나 느리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기술이 바로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인데요.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양자 연구자들은 종종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리적 큐비트를 만들고요, 오류 수정 기술을 이용해서 더 적은 수에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큐비트를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야,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물리적 큐비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생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되지 않는 데이터를 물리적 큐비트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이제 돌려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큐비트를 만든다. 이 유용한 큐비트를 전문 용어로 논리적 큐비트라고 부르는데요.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퀀티늄은요, 이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퀀티늄의 물리적 큐비트에 자체 개발한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30개의 물리적 큐비트에서 약 4개의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큐비트를 생성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30개의 물리적 큐비트, 따라서 이 안에는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데 오류를 다 빼는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한 겁니다. 따라서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30개의 물리적 큐비트에서 4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논리적 큐비트다.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 임무 및 기술 담당 부사장이 나옵니다. 제이슨 젠더고요. 자,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이 수치가 지금까지 나온 양자 칩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큐비트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30개의 물리적 큐비트에서 4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생성한 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큐비트 비율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로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오류를 필터링하고 수정하는 우리의 큐비트 가상화 시스템은요, 퀀티넘의 하드웨어와 결합해서 지금까지 보고된 물리적 오류율과 논리적 오류율 사이에 가장 커다란 격차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30개에서 4개를 뽑아낸 게 엄청난 기술이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낸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14,000개 이상의 개별 실험을 실행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것보다 최대 800배 더 나은 결과다. 따라서 굉장한 획기적인 단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개의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큐피트로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조직은요, 과학적 이점을 얻기 시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논리적 큐피트를 100개 가까이 확장하면요, 상업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 발표된 것은요, 30개의 물리적 큐피트를 가지고 4개의 논리적 큐피트를 생성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 4개가 이제 앞으로 1000개에 도달하게 되면 그 얘기는 드디어 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컨티넘은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이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식량 불안 등 인류의 가장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양자 컴퓨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르게 되면요,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컨티늄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퀀텀은요, 양자 컴퓨팅의 오류를 줄이고 상업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수년간 협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과거 몇 년간 꾸준히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사는 이제 어제 발표를 통해서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몇 달 내에 클라우드 컴퓨팅 고객에게 이 기술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요, 정말 상업화가 멀지 않았다. 가깝게는 몇 년 안에 이제 양자 컴퓨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흥미진진합니다.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한 이후에 가정용 로봇에 도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애플이 전기자동차 프로젝트를 포기한 이후 개인용, 가정용 로봇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수요일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집안에서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로봇, 그리고 로봇 공학을 사용해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조정하는 탁상용 장비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쫓아다니는, 걸을 수 있는 로봇이고요, 뭐 굴러다니는 로봇이라고 봐야겠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지고 있는 탁상용 로봇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은 지난 2월에 또 다른 문샷 중의 하나인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전기자동차 연구팀을 폐쇄했습니다. 애플의 자동차 프로젝트는요, 새로운 제품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내부 노력의 일환이었고요. 최근 몇 년간 애플은 애플 워치와 가상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와 같은 제품과 서비스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왔죠. 하지만 비전 프로는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시대부터 차세대 히트작을 추구하는 데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매출 3,833억 달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에 필적할 만한 제품을 상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 여기 밑에 차트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히트를 쳤던 5가지의 애플 제품입니다. 자, 맥이 있고요, 아이폰이 있고,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 워치, 그리고 에어팟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2007년에 출시된 아이폰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부분이 지금 애플의 가장 커다란 문제죠. 아이폰을 이어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동차가 될 뻔했는데 자동차를 포기해버린 거죠.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서와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그룹이 개인용 로봇에 대한 작업을 감독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용 로봇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술 기업도 가정용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은요, 2021년에 1,600달러짜리 가정용 로봇 아스트로를 출시했는데요.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알렉사 명령에 응답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스마트 디스플레이입니다. 출시 이후에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장치는 초청장을 통해서 제한된 수량으로만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사실 거의 팔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던 임원이 지난 5월에 아마존을 떠났고요. 11월에 아마존은 로빈 경비원과 유사한 기업용 아스트로 버전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그럴듯하게 써 있는데요. 사실상 아스트로 로봇은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애플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포기한 것도 굉장히 좀 뜻밖의 소식이었고요. 거기에 이제는 아마존이 이미 시도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를 따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용 로봇은요, 굉장히 작은 마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아스트로 같은 기본적인 사양의 로봇을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성공적인 제품이 바로 아이폰이었잖아요. 아이폰에 AI가 들어가는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얼마나 빨리 다른 기업보다 앞서 나가는 제품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폰, 즉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차세대 하드웨어는요, 제가 볼 때는 안경이 유일하다. 따라서 안경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이 시대를 과연 애플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애플의 투자의 미래 가치를 결정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보내드린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주온 채널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드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투자활동 진행하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 언제든지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투자 자문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요, 투자 자문업의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만 투자 자문, 즉 투자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처럼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